아이의 그냥 일상을 찍어 올리는 척하면서 책상 위에 최상위 문제집이 있는 시대예요. 최상위 문제집뿐만 아니라 동그라미가 있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 멘트가 더 나빠요. 재미있단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을 좀 마셨어요. 네. 그때는 좀 종종 마시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에게 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레몬 소주를 선택해서 아주 즐겁게 마시고 들어왔어요. 아빠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아빠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딱 보고는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유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 운영하시면서 또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국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네.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책 제목이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인데요. 네. 왜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 내지는 결론이 나신 건가요? 네, 아이들의 사춘기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부모는 아이가 있는 그 씬이라고 하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진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실제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을 아예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서 아이 하나만 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사춘기 이전의 시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금 떨어지면 당연히 더 많은 장면이 보이죠. 네. 이 장면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늘 주시하되 들어가지 않는 것. 네,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정한 관찰자야. 네. 그래서 이제 링 밖에서 상자 밖에서 이제 아이를 바라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정한 관찰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바라만 보고 알아서 하기를 그냥 계속 할 때까지 기다려. 이건 그냥 관찰자예요. 네. 네, 핵심은 다정한 관찰자라는 네. 거죠. 다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더 웃으면서 쳐다보나요? 이건 아니고요. 네.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아이는 그 시기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링 밖으로 나오기로 했다는 건요. 그걸 마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저는 부모님들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요. 네. 부모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일상에서 그냥 살아내는 것이고,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티는 안 내는데 부모에게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아, 그래요? 관심 없는 척해요. 실상 그들은 늘 부모님을 주시하고 있고 네. 그들이 뭘 느끼면서 보고 있냐면 어른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얘네들의 목표는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예의주시하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약간 지금 어른 느낌 나니까 저 느낌이구나. 본인 스스로 이제 따라할 대상을 찾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어떤 부모건 간에 아이들의 롤모델 1호는 무조건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더 많이 개입하면서 썼을 에너지를 본인의 일상을 성실하게 너무 괴롭거나 너무 지치거나 너무 분주하지 않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위한 결과적인 다정한 관찰자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근데 선생님 저는 다정한 관찰자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개입할래요. 개입하고 싶어요. 저 네. 말리지 마세요. 개입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이 모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글자로 됐거나 어떤 강연에서 들은 나의 긴 느낌으로는 그 순간순간 개입하고 싶은 마음들을 참기가 너무 어렵고요. 저는 이제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계속 떠올려요. 되게 신기한 물고기인데요. 네. 보통 어항에 넣고 키우죠. 네. 어항의 크기가 50cm 정도 되잖아요. 네. 물고기가 50cm까지 딱 자라요. 네. 얘를 큰 욕조에 넣고 키우죠. 그럼 네. 2m까지 자라요. 우리의 목표는 똑같이 태어난 아이예요. 얘 유전자를 바꾸거나 네. 얘 가정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당장 많이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를 내가 지금 개입하는 것이 어항 속에 놓고 키우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한번 개입을 참고 이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은 어항이 아니라 욕조에 옮겼다라는 마음으로 그 큰 욕조에서 마음껏 성장할 아이의 모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마음을 다잡는데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네네. 정말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일 텐데요. 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불안함이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아이에게 많이 개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시대는 정보의 과잉, 사생활 노출의 과잉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의 그냥 일상을 찍어 올리는 척하면서 책상 위에 최상위 문제집이 있는 시대예요. 최상위 문제집뿐만 아니라 동그라미가 있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 멘트가 더 나빠요. 재미있단다. 또 꾸준히 하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쵸. 주요 멘트들 있잖아요. 영어책이 이렇게 원서로 쌓여 있고 아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멘트가 또 이런 책을 또 읽고 싶단다. 뭐가 있을까? 아니 왜 결혼 전에는 선생님 커피 마시는 척하면서 커피 뒤에 명품 가방이 슬쩍 아니면 지갑에 로고가 슬쩍 보이는 이런 거를 하더니 왜 지금은 일상을 찍는 척하면서 자꾸 그 그렇죠. 아이의 성적과 이 수준을 보여줄 수준을 수 왜 있는. 노출하냐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샤넬백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황소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특정 SNS 사람을 누르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볼 때마다 속이 시끄럽죠. 그분한테는 비밀인데 그걸 누르면 제가 자꾸만 우리 아이를 비교하게 되면서 맞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난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추천드리기는 아예 숨기기를 해버리세요. 아, 저는 엄청 많이 숨겼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안 갈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맞아요. 것도 네. 저는 부모님들의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번 본 적도 없는 어떤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맞는데 사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내일에서는 그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비교를 남과 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네. 사실은 계속 옆과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5등을 했다고 칠게요. 아무리 다 차단을 해도 앞에 4명 있는 건 알잖아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뭐 2, 3등도 되지 음. 않겠어? 2, 3등을 하는 엄마들은 왜 1등은 못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하지 말라거나 그걸 다 차단하기는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어느 학원을 다니는 걸까? 수행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늘 궁금하고 그 애들이 늘 부러운 마음이지만 이건 내 안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되게 마음 아파요. 그 아이들 부러워하는 마음은 얘가 더 커요. 난 내가 나만 부러워하고 나만 속상해한다고 부모님들이 되게 착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속상하고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건 아이 본인이기 때문에 아이 본인이 그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다 표현하지 않고 어차피 그런 얘기들을 꺼내봤자 좋은 얘기가 오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걸 알아주시고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왜 5등하는 아이한테 2, 3등을 요구할 때는 좀 더 공부 시간을 늘리고 어려운 문제를 더 반복적으로 풀어야 돼.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는 노력하지 않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말을 뱉으면서 이걸로 아이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모의 비난 섞인 간섭과 비교 섞인 그런 애매한 조언들 그런 것들로 변화될 수 있는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책은 네. 둘째가 느린 학습자이잖아요. 네. 발달 장애를 가진. 그래서 절절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이 책을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정말 공감을 하면서 읽고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놀랐어요. 뭐냐면 그 어떤 아이도 어떤 시기, 어떤 학년 그 상황 속에서는요. 모두가 외롭거나 괴롭거나 실패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하죠. 전교 1등 엄마를 붙잡고 물어봐라. 걱정이 하나도 없나. 모든 부모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벌써 공감이 되고 너무 이입됐어요. 그렇죠. 네.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좌절하게 되는 아이의 모습 또 더불어 아이 이상으로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많은 그런 공감도 하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한 반에 같이 있을 때 네.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걸 제가 언제 생각했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생각하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려거나 그 아이에게 냉정하게 대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거리를 뒀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네. 아이가 언젠가 반에서 이런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미리 좀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건 비단 발달의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뭐 느린 학습자나 도움반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 교실 안에서는 발달장애 혹은 학업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네. 소외되어 있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네, 모든 네. 반에 다 있고요. 네. 차라리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면 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 쟤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외롭지라고 느껴지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즉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성향이 아닌 조금의 특별함을 가진 친구들을 교실에서 만났을 때는요. 딱 한 가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 인사하기. 그 사람이 보였다. 내 눈앞에 네가 나타났고 나는 너가 보여. 너는 우리 반의 한 친구야. 우리 반의 학생이야. 라는 걸 그냥 알아주기만 해도 돼요. 이런 외롭거나 특별한 아이들은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녕을 받아주지 않고 안녕을 했는데 못 들은 것처럼 자리를 피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겪으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우울증을 타고난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소외당하는 생활들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깊은 우울감들이 쌓여서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정말 많은데요. 이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안녕. 그 이상 뭐 안 해줘도 돼요. 막 또 뭐 되게 친절하거나 막 그때마다 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침에 오면 안녕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아이는요. 저희가 둘째 아이 치료와 둘째 아이 발달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쏟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이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성장을 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또 선생님에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실에서 친구들이 모두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 친구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거든요. 동생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쭈뼛거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저희 반에서 항상 그 아이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네. 하는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애였냐? 그 오빠가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애를 항상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음.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아이한테 가서 나는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다. 아, 네.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아이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서 그냥 큰 거 안 해도 돼. 네.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데 가서 막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안녕 인사해주고 가볍게 그냥 이야기 건네주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라고 네.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하셨는데 거꾸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순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셨는지. 이 질문을 받고 네.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나 제 영상에서도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거나 대답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나의 어떤 한 장면이 다정한 관찰자라는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술을 좀 마셨어요. 네. 그때는 좀 종종 마시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에게 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술을 마시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레몬 소주를 선택해서 아주 즐겁게 마시고 들어왔어요. 네. 아빠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몇 시였나요? 11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빠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딱 보고는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은경이 한잔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죠. 네. 다 아는데 얘가 왜 이러는 것도 알고 뭐라고 왔는지도 아는데 근데 저는 그 말에 아버지께서 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한잔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나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게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넌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다 아는데 뭐라고 하지 않는 그 한마디가 다시는 술을 못 마시게 만들었어요, 저를. 근데 어떡하지?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오면 나 기절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쵸. 그러니까 배포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믿음. 왜 그러냐면 네. 부모님 두 분 다 너무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얘가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그 바깥으로 가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셨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말씀 덕분에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요. 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다 알고 있는 거를 슬쩍 티를 내시면서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훈계나 조언은 하지 않으셨어요. 네. 다정한 관찰자가 뭔지 정말 너무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약간 비슷한 예가 생각났는데 제가 캐나다에 유학할 때 저희 아빠를 모시고 그 운전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처음이니까 당연히 운전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캐나다가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코너를 도는데 코너에 눈이 진짜 허리까지 이만큼이 쌓여 있었는데 돌다가 차 바퀴가 거기 위에 아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거기 눈에 박혔어요. 근데 초보 운전이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고 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한테 우리 지민이 센데? 어머. 이러는 거예요. 은경이 한 잔 했니? 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면허를 포기하지 않고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놀랐고 너무 무서웠는데 지민이 센데? 이러니까 웃겨서 웃었어요. 아빠 나 세지?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빼지? 이러면서 한 다음에 나 쎄. 나 잘해.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면허 땄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뭐 10년, 20년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른의 멘트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어른다워요. 네. 그러니까 구구절절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애가 막 씻고 양말 벗는데 막 옆에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술을 마셔서 어떻게 할 거고 너 이제 그 시간에 누구랑 마셨냐 어디서 마셨냐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가겠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담백함이 너무 좋았고 짧게 한마디로 치고 빠지는 것을 저희 부모님께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따라다니면서 막 잔소리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한마디를 다정한 관찰자로서 아이에게 건네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보고 싶네요. 네. 화이팅! 네.